다음은 두 번째 발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좀 됐네요. 얼마 전에 그 종료됐던 사용 후 해결력 관리 정책 재검토위원회 위원장이셨죠? 카이스트 김소영 교수님께서 전지적 또는 제3자적 관찰 시점에서 본 원자력, 사용 후 해결력 관리 정책 재검토의 교훈이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눠주시겠습니다. 김소영 교수님께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제가 여기서 쉐어를 하면 되나요? 예, 발표 자료를 제가 쉐어를 하겠습니다. 잘 보이는지요? 잘 예, 보겠습니다. 예, 잠깐만요. 잠깐만요. 예, 그 제목은 제가 정확히 아니고 저희 회장 정동욱 회장님이 제안을 해주셨는데 고칠 게 없어서 제가 이 제목을 쓰기로 했습니다. 돌이켜 보니까 이게 이런 시점에서 사실 일을 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그 제목을 정했습니다. 제가 어쩌다 보니까 좀 영어가 섞여 있어서 죄송하긴 한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게 연구도 섞여 있고 또 이 사용 후 해결료 관련된 실제 그 위원회 일도 섞여 있어가지고 좀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재검토라고 하니까 왜 또 재검토냐 해서 제가 예전에 자료를 봤더니 그 2016년에 권고안 나왔을 때도 보면 거의 그때 27,000명, 35만 명 이렇게 참여를 했다고 그 권고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검토를 하는데 뭐 이거보다 더 많은 사람이 할 수 있나 이렇게 싶을 정도로 회의감이 좀 있었는데 그 재검토하면서 생각하기를 제가 옆에서 카이스트에 있으니까 뭐 이공계 교수님도 굉장히 많고 또 원자력 정책은 예전부터 많이 옆에서 봤던 것이라 가지고 느낀 게 재검토가 아니고 N차 검토가 필요할 수 있겠다. 재검토로 모든 걸 끝낸다는 게 굉장한 오만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이 N이라는 게 무한대가 아니라는 것을 첫 번째 이제 제가 하여튼 배운 것이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과학기술 정책을 했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이 사용 후 해결료 관련된 정책만이 아니라 과학기술 정책 자체가 이런 기술만이 아니라 정책 결정자들, 전문가, 시민들이 다 인게이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다라고 늘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렇구나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제가 제주도 출신인데요. 그 제주도에 모두가 아는 이 한라산이 서귀포에 더 가깝게 있거든요. 저기 제주시보다는. 근데 저는 제주시 출신인데 제주시에서 보는 거랑 제 서귀포에서 보는 한라산이 같은 산인데 굉장히 다릅니다. 여기 제주신문은 더 오래된 신문인데 그 제주시에서 본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런 어려운 문제를 동산서산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동쪽에서 보면 이렇게 보이고 서쪽에서 보면 이렇게 보이지만 사실 같은 산이라서 참 어렵다 문제가. 그래서 제가 이제 Nature of the Problem은 계속 어렵다 얘기만 하는데 이거를 왜 제가 갖고 왔냐면은 제가 아는 굉장히 친한 그 원자력 교수님이 그 말씀하셨거든요. 그분이 예전에 이거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예전 얘기니까 그 탄소중립위원장 하시는 윤순진 교수님 수업을 들었을 때인데 본인이 원자력 전공자니까 원자력은 이렇게 안전하다 막 이렇게 뭐 삼중방어 막 이래 가지고 했는데 신충방어 이래 가지고 했는데 이만큼 안전하다는데 그걸 들으시고는 얼마나 위험하길래 이거를 그렇게 꽁꽁 매싸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이게 정말 동산서산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회과학에서 이런 기술 과학기술 쪽 관련된 연구자들이 이런 문제를 위키드 프로블럼이라고 하는데 저는 제가 이제 논문을 쓰는데 이걸 스티키 프로블럼이라고 얘기를 제안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위키드 프로블럼이 맞는데 우리나라 상황에서 이게 더 스티키하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너무너무 이해관계가 막 얽혀 있고 히스토리도 너무 오래되고 뭐 하나 얘기하면은 그 저희를 다 막 알아채서 얘기를 해야 되고 하니까 이게 너무 이제 끈적끈적한 문제라는 거죠. 근데 이 프레임워크는 굉장히 유명한 인류학자랑 정치학자가 예전에 80년대 초에 제안한 건데 이게 굉장히 리스크 분석할 때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이게 공공 문제인데 개인의 문제라기보다 공공의 문제가
이게 중요하다. 공공의 자원을 들여서 이걸 해결해야 된다라는 어떤 컨센서스가 존재하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우리의 그 과학기술적 지식이 존재한다면 자, 그게 가장 쉬운 문제라는 거죠. 그냥 문제의 성격이라는 게 그냥 계산만 하면 되니까. 근데 사용 해결료를 비롯해 뭐 다른 것들도 그런 게 아니라 정반대에 그 컨센트도 굉장히 애매하고 그 날레지도 굉장히 애매한.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맨날 학생들한테 뭐 지난 10년 넘게 이거를 맨날 이제 한번 예를 들어보라 그러면은 이게 지금 한 몇 년 전에 했던 건데 그 원자력이 다 이게 저희 학생들이 뭐 원자력과 출신 애들도 있고 학부생들이니까 여러 이공계에서 오잖아요. 그러면은 학생들이 이렇게 보면은 원자력을 다 네 군데 셀을 다 집어넣어요. 근데 최근에 또 이거는 올해 했어요. 올해 저기 수업할 때 너들도 해봐라 했더니 올해는 이제 탄소 중립이 또 그 에너지 전환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학생들이 다 이게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이거는 어떤 학생은 이게 중요하다는 건 모두가 아니라 컴플리트 컨센트다. 그리고 이걸 해결하는 방법 사실은 있다. 그래서 이거를 첫 번째 셀에 넣은 학생이 있냐면 뭐 뒤에 그 리퀴드 프로블럼 이쪽에 넣은 학생들이 있는데요. 근데 이게 정말 그 너무너무 유명한 페이퍼고 사이언스에 지금 87년에 그 나온 거고 87년이니까 딱 86년 이후니까 그때 얼마나 이게 중요한 이슈인지 아시겠잖아요. 그래서 그게 2021년에 또 보니까 이 리포트가 나왔더라고요. 월드 뉴클리어 어소시에이션 거기서. 근데 이런 프레임워크가 많이 쓰이는데 가장 재밌는 건 뭐냐면 원자력이 얼마나 위험하냐에 대해 가지고 대학생들이 그거를 그 넘버 원으로 보는데 진짜 그 엑스퍼트 이 마지막에 있는 사람들은 한 그 30개 정도 중에 한 20번째거든요. 보면은 이 엑스퍼트 말고는 다 이게 뭐 끔찍끔찍하게 1등 1등 돼 있는데 이게 결국은 이제 전문가들은 얼마나 발생 빈도가 높으냐 낮으냐 자동차 사고보다 더 안 일어난다, 뭐 항공기 사고보다 더 안 일어난다, 뭐 이렇게 하는데 실제 이제 일반 시민들, 대중들이 그 판단하는 거는 그게 이제 unknown 리스크가 얼마나 알려져 있느냐,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얼마나 끔찍하냐. 그래가지고 뭐 핵무기도 그렇고 여기 방사능도 그렇고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레임워크 굉장히 많이 써서 엄청나게 많은 논문들이 나왔고요. 또 이것도 뭐 아마 아시겠지만 이제 노멀 액시던트라고 뭐냐면 원자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그 하이 리스크 테크놀로지 시스템이 있는데 이게 골치 아픈 게 이거는 중앙 집중적이거나 분산적인 그런 거버넌스를 사용할 수 없는 굉장히 이게 타이틀리 커플드 컴플렉스 그런 시스템이라 가지고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거는 예전에 다 막 이렇게 뭐 강의도 하고 연구도 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걸 한 거죠. 이제 사용 해결료의 이제 재검토에 들어간 건데 뭐 굉장히 스토리가 많고 뭐 정범진 교수님 오늘 이 토론 오셨는데 뭐 너무너무 스토리를 많이 아시니까 이거는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그 6개월의 재검토 준비단에서 건의한 의제를 열심히 그 중립적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했는데 중립적이라고 하다 보니 다들 이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공부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왜 여기 와 있나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어쨌든 그 프로세스가 진행이 돼가지고 이렇게 시민참여단 그 신고리 공론화처럼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아마 보도나 아니면은 그 다른 데서 보셨겠지만은 가장 이제 핵심적인 게 결국은 이제 시나리오인데 그 지난번 1차 공론화 때와 똑같이 그리고 또 그 꾸준히 방패물 관리 기본계획에 나온 그거랑 똑같이 지금 S4라고 한 집중력 중간 저장 연구 처분이 가장 많이 그 표를 얻었습니다. 말하자면. 근데 재밌는 거는 사실 2차, 3차, 4차 가면서 조금씩 없어졌는데 바뀌었는데 2차 때는 이 그 S4 원래 그 가장 많이 저기 고준위 방패물 기본계획에 나왔던 이게 이 정도 사람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그러니까 막 처음에는 어느 게 더 나은 거지. 그리고 또 이해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이건 죽어도 안 된다.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굉장히 스플릿 됐다가 제가 여기서 가장 주목하는 거는 적진 않지만 이 모른다라는 2%가 거의 그 0으로 이제 된 거죠. 이제는 다 입장들이 생기게 된 거고. 근데 이게 신고리 공론화에서도 똑같이 생겼던 건데 이 신고리 공론화에 보시면은 정말 놀라운 게 이거를 처음에 이제 그 시민참여단 모은다고 해가지고 2만 명에 대해서 처음 이제 설문할 때는
내 입장 없다는 사람이 반이었거든요. 반이 아니고 3분의 1 넘었거든요. 대략 3분의 1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시민참여단은 마지막 순간에 가서는 다 입장을 정한 거죠. 그래서 이게 공론화의 어떤 효과라고 할 수, 사람들이 말하는 효과인데, 어쨌든 이 의제가, 결과는 여러 개 많은데 제가 몇 가지 주목할 것만 갖고 오면은, 시민참여단 말고도 일반 국민들과 설문조사한 걸 대조를 한 게 있는데, 보면은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영구처분 시설이 필요하나? 굳이 그냥 놔두면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꽤 있는데, 시민참여는 압도적으로 이제 필요하다라는 거를 인정을 하고, 그다음에 안전과 원전 지속 발전 가능성 이거에 대해 가지고 삭제냐 모두 포함하냐 이런 의견도 약간 서로 차이가 나고요. 그러니까 시민참여단 기본적인 전제가 엄청 공부를 열심히 한 거죠. 이 몇 주 안 되는 사이에. 그리고 이런 결과들도 굉장히 좀 차이가 많이 있는데, 설문 2랑 설문 3이 약간 서로 이상하긴 해요. 왜냐면은 설문 2는 폐기물 관리 방안을 재평가하고 할 수 있어야 된다. 85%인데 사측하면 그게 오히려 줄어들고, 반대로 다시 꺼낼 수 회수 가능성에 대해서는 오히려 늘어나고, 하여튼 그런 이 결과들을 보면은 굉장히 왜 이렇게 됐을까 궁금하고, 특히나 저는 이게 굉장히 스트라이킹 했던 건데, 일반 국민들이 이게 너무 테크니컬한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전문가들이 의견을 먼저 우선시해야 된다 이런 게 있는데, 시민참여단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는 그게 정반대로 거꾸로 된 거죠. 그리고 이것도 또 차이가 있는데, 과학적 평가로만 판단한다라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의 과반 이상의 동의, 이게 또 차이가 있는 거죠. 여기 보면은. 그리고 맥스터 관련해서는 이거 제가 동그라미 게 어디서 찾다 보니까 저를 이렇게 해가지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밑에다가 제가 의도한 게 아닌데도 떠나려 애쓰고 있다 해서 제가 속으로 정말 이 전체 과정에서 떠나려 애쓰고 있는 걸 어떻게 이렇게 잘 기자가 표현했을까 해서 난리가 났었던 것인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죠. 하도 많아가지고. 근데 이제 이거는 하여튼 너무너무 이슈가 많았지만, 그중에서 이제 갈등이 심한 사안에 대해서 찬반 비율을 맞춰야 된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결과가 너무 이제 80% 넘게 나왔기 때문에, 처음에 이거를 제대로 이렇게 비율을 안 맞춰가지고 이렇게 극단적인 결과가 나온 게 아니냐. 근데 이제 신고리 공론화 때랑 달랐던 게, 이제 맥스터 이 공론화할 때는, 경주 때는 차이가 뭐냐면, 신고리 공론화는 전국에서 온 분들이니까 지역, 성별, 연령 그렇게 해봐도 누가 누군지 모르는데, 이 경주는 워낙 작은 단위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게 사실 다 아이덴티파이가 되잖아요. 근데 게다가 이제 찬반 의견이라는 게, 저는 사회과학자로서 이거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있는 게, 우리가 참여 모집단을 통해 가지고 참여단의 그거를 반영을 하는 건데, 모집단 자체가 랜덤리 실렉트가 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찬반 의견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참여단을 하거나 아니면 샘플링을 해가지고 알아보니까 있다는 건데, 모집단에다가 물어봐가지고 찬대 찬성 반대해가지고 반반한다는 거는 모집단 이게 통계의 기본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신고는 굉장히 특수한 케이스니까 그러긴 했지만, 근데 어쨌든 그렇고요. 결과적으로는 81%가 됐는데, 사실 저는 이제 2차 가고 3차 갔을 때 51대 49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이제 저는 정치학 전공인데, 정치학자들이 가장 뭐랄까, 정말 타협을 절대 못하는 이해관계자들의 그런 걸 다루는데, 이 교착 상태잖아요. 근데 그런 데서 어떻게 꽃이 피는 것처럼 어떻게 가려면 이 51대 49를 이제 벗어나야 되는데, 이게 한쪽이 압도적이면 정말 우리가 이거를 왜 같이 결정하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2차 때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딱 돼가지고, 제가 오늘은 말씀 못 드리겠지만 하여튼 이 사이에 1차, 2차 사이에 좀 일이 제가 이제 진행을 하면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굉장히 시민참여단이 이제 반대 입장에 대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엑스터 건설 반대하는 입장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섭섭한 건 아니고 놀랄 만한 그런, 뭐랄까, 저희가 이제 버스에도 감금돼 있었고, 그다음에 막 난입하려고 했었고 하면서 찬성했던 분들조차도, 아니, 그러니까 맥스터 반대했던 분들조차도 내가 반대하러 왔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래가지고 그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
나중에 뭐 이제야 말할 수 있다 뭐 그런 스트레스가 온다면 그건 그때 얘기하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약간 스키즈프레닉 퍼블릭 이런 개념을 제가 좀 요즘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 탄소 중립도 굉장히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 그 기후변화 지지도가 정말 압도적으로 우리나라가 높은데 실제 윌링니스 투 페이 하면 우리나라가 엄청 낮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민들조차도 굉장히 기후변화 탄소 중립 중요하다 하면서도 실제 그것에 얼마나 코스트가 들어가는지에 대해서는 오히려 엄청 낮아요. 그 갭이 저는 이게 정말 정신분열적인 거가 아닌가. 정말로 진짜 그렇게 해서 원자력을 없애든 아니면 재생을 이렇게 늘리든 하려면은 허리띠를 정말 졸라맬 건가 그런 생각이 가끔 든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그 신고리 때 제가 발견한 건 뭐냐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 의견이 바뀐 거죠. 그래가지고 처음에 찬성했던 사람이 얼마나 반대로 돌아섰냐, 처음에 반대했던 사람이 얼마나 찬성으로 돌아섰냐면은 처음에 신고를 반대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뭐죠, 건설 재개를 반대했던 사람들이 찬성으로 돌아선 거 보다 처음에 찬성했던 분들, 재개를 반대했던 분들이 찬성으로 돌아선 것보다 제가 지금 잘 헷갈리네요. 뭐냐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처음에는 재개를 반대했는데 찬성으로 돌아선 사람이 훨씬 많고 그래서 결과가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찬성과 반대한 사람들의 그 성이 어떤 기준을 썼냐 하면은 여기 이제 찬성한 사람들은 여러 가지 기준으로 골고루 이게 7점 척도해 보면은 다 중요하다, 중요하다 이렇게 했는데 반대한 사람들의 특징은 굉장히 한두 가지 그 기준을 가지고서 결정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결국은 이제 그 테크놀로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 사용을 해결이든 그 탄소 중립이든 정말 중요한데 이거 여기 딱 치면은 뭐 이거는 말할 필요가 없고요. 근데 이제 정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사실 과학기술 정책하는 사람들이 이 원자력 정책은 다른 정책보다 훨씬 특별하게 취급하고 연구를 하는데요. 이게 지난번에 이제 2020년에 그 우리나라 그 한국갤럽에서 이제 조사한 건데 보면은 정치적인 성향에 대해서 극렬히 이제 갈리는 거죠. 최근은 없고요. 이게 가장 최근 데이터 2020년 그거고요. 근데 이게 그 예전에 그러면 어, 어, 시민들만 그러냐 하면 그렇지 않고 과학자도 조금 다르다. 아무래도 이제 원자력을 전공하는 분들이 훨씬 더 원자력에 대한 신뢰가 당연히 있고 왜냐면 아까 그 노은 리스크만 보더라도 그 리스크를 얼마나 잘 아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그것을 더 세이프하게 여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연구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조금 다른 얘기고 오늘은 또 누리호가 있죠. 제가 지금 4시 그 뉴스를 팔로우반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원자력 이게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듀얼 테크놀로지인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정착자들이 이거를 1945 테크놀로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우리보다 못 쐈는데 어떻게 저렇게 미사일도 더 잘 쏘고 막 이렇게 뭐도 하지만 핵무기도 만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게 무지무지 팬시한 새로운 이머징 테크놀로지가 아니라 1945년에 이미 테스트가 된 그런 테크놀로지잖아요. 근데 이게 결국은 왜 politics at the core라 그러냐면은 해리 트루먼이 이 원자력 폭탄을 던지려고 했을 때 그때 이미 일본은 45년 초부터 완전히 패전하고 있었고 가만히 있어도 전쟁을 지는 건데 그래서 사람들의 약간 음모론이 있잖아요. 원자력 폭탄 만들고 나서 좀 테스트를 해봤는데 진짜 제대로 하려고 일본이 떨어뜨린 거다 뭐 이런 막 희한한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그 히스토리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여기 이제 트루먼이 이제 하고 나서 쓴 그 스테이트먼이 나오는데 아카이브에 이거는 결국은 서렌더를 위한 것이었다. 디핏이 아니고 서렌더는 굉장히 정치적인 행위라는 거죠. 일본을 이미 패전을 했기 때문에 이 원자폭탄을 쓸 필요가 없었는데 원자폭탄을 쓴 이유는 이 패전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천황이 죽으라고 이 항복을 안 하니까 이거를 끌어내기 위해 가지고 썼다. 이런 이제 또 학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굉장히 원자력 정책이 참 그쵸? 정치적인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 N차 검토를 만약에 한다면 이제까지 얻었던 배드 레슨들이 있을 텐데 이걸 어떻게 더 이상
안 배울 수 있을까? 요즘 언러닝이 또 유행인데 AI 때문에 진짜 이제 잡도 뭐 없어지고 하니까 빨리빨리 언러닝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야 되는 이런 시대에 어떻게 하면 언런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있고 더 이제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거는 이따가 뭐 토론 시간 때 질문이 있을 것 같아서 네,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네. 이거는 뭐 저기 마지막 정말 이것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현 교수님. 네. 예. 역시 또 시간에 좀 하실 말씀이 사실 많으실 텐데 이렇게 시간에 맞춰가지고 우선 끝내주시고 그 다음에 다른 분들이랑 패널 하실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